집에 원룸 들어가서 넷플릭스 볼 때 되게 우울했거든요. 혼자 넷플릭스 보다 잠드는 정도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친해지니까 많더라고요. 적당한 돈을 내고 괜찮은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미래가 너무 당연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세상의 괴짜들의 모임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와, 저희 오늘 모신 분은 넷플영가라고 챗 GPT도 알고 있어요. 넷플영가 그리고 동행이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시고 계신 전희재 대표님이십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일단 넷플영가는 되게 많이들 이제 일상생활에서 들은 브랜드 이름일 텐데, 이 브랜드는 넷플릭스를 보는 날엔 연희동에 가야 한다라는 그 이름 아래에 이렇게 생겼는데, 네. 넷플영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동행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네. 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신 우리 희재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가 많네요, 한 번에.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부터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전희재고요. 넷플영가 동행이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재료로 하는 IT 서비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한 소개는 그 2가지가 지금은 사실은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전부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다양한 커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영역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수영선수를 한 8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수영선수 했던 친구들이 사실 다 체고를 갈 때 저는 외고를 갔었고, 전공은 또 파이낸스인데, 갔을 때 연극을 했고, 그러다가 직업으로 할 때는 이제 원래 미술 큐레이터를 하려고 하다가 스타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어떤 세계,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좀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인지 넷플영가에는 좀 다양한 모임이 큐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야를 넘어서 또 문화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섞여 있어서 함께 어딘가를 이제 미술관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은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항상 저도 흥미롭게 보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체고를 가셨다가 파이낸스를 전공했다가 또 약간 미술 쪽에서 큐레이터를 꿈꾸시다가 또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점이라 해야 되나요? 보통 뭐 체고를 전공했으면 뭐 코치나 뭐 이렇게 선수를 가르치는 걸로 빠진다든지 또 경영 쪽을 제가 봤을 때 그때 본 걸로는 또 자격증을 원래 준비하셔서 네네 그걸 하시려고 하셨는데 또 갑자기 또 미술 쪽으로 가셨다가 또 창업을까지 하시니까 이게 좀 진짜 평범하지 않다. 되게 다양한 걸 경험하셨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가를 이제 끝까지 사실 좀 해봐야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저는 한 25살 전까지 누구보다 뭘 엄청 탁월하게 잘한다 혹은 먼저 누구보다 뭔가 빨리 깨닫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25살 이전에는. 근데 이후에는 오히려 더 반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되게 좀 오래 가졌던 게, 제가 그래도 장점은 끝과 끝을 다 끝까지 해봤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끝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끝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의 끝하고 되게 비슷하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분야를 생각보다 많이 경험을 못하겠지만, 저한테는 다 알아보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되는 게 저한테는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뭔지 알아보고 해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쓸 만한 것들에 시간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 사실 그 전에는 수영선수를 하고 8년이나 넘게 해놓고도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 근데 그리고 나서 정반대로 틀어서 또 하고 나니까 내가 운동할 때 봤던 세계와 되게 다르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네? 그 과정을 거의 한
사실 공부한 거랑 운동한 거 하면 10몇 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무언가를 한번 내가 그만두고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 저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무리 오래 가도 빨리 바꾸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목표가 1등 하거나 이런 게 저한테는 막 그렇게 큰 기쁨을 안 준다는 감각? 그러면은 뭘 선택하는지, 어떤 방향 선택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겠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걸 바꾸면서.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에서의 가치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랑 내가 실제로 그 필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경험은 전혀 다르고 관점도 다르잖아요. 그 관점을 직접 다 몸소 경험해 보시면서 어떤 거가 내가 선택하기에 좀 더 잘 맞는지를 정말 끊임없이 좀 찾아가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생각보다 저희가 시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죽으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뭔가 가끔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되게 쫓다가도 이거 되게 허무하다 가끔. 그래,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좀 한 번쯤은 이건 나는 맞다고 생각해라고 강하게 믿는 걸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큐에 찾아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걸 해봤는데 나는 이랬는데 이걸 해보니까 좀 달라. 그리고 그걸 되게 끝까지 망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꽤 많은 것들 하고 난 다음에는 좋아, 이 정도면 나는 이거 하는 거 맞다 라는 그 감각이 저는 그냥 확신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내가 좋아한다 이 정도로. 그래야지 저는 힘들거나 뭐가 이것저것 있어도 안 바꾼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꽤 걸렸죠. 한 30살 초반까지는 계속 그 작업을 의도하지 않게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질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약간 그 전공에 따라서나 아니면 입사하기 그러니까 처음 입사했으면 그 직군에서 이직을 하더라도 다 비슷한 분야를 많이들 가시다 보니까 한 길만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그냥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거에서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럴 여력? 아니면은 그 선택지를 직접 만들려면 가끔은 또 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거를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존에 쌓아왔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30살이라는 나이도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한 번쯤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고 도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찾아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엄청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고, 저는 그냥 약간 좀 허무함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실행은 그대로 하는데, 실행은 좀 되게 많이 잘하는 걸 학습했던 거죠. 어릴 때 사실 부모가 시킨 수영을 엄청 잘하는 거,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 그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있어요. 이 방향 아닌데? 이런 느낌. 근데 잘하는 법은 혹은 실행은 훈련되는 게 맞는 느낌이고, 방향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뭔가를 얻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좀 허무주의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많이 얻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욕심을 내려두고 그냥 계속 그냥 찾아보는 거죠. 네, 왜냐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허무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들로 1등을 하면은 남들이 좋아해줘도 아무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게도 전 제가 진심으로 기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찾아도 기쁘기가 어려운데 그런 길을 안 찾으면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 없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삶인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외의 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삶에 대한 진짜 허무하다고는 하셨지만 또 진짜 내가 진정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사람이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좀 진지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남신형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철학 공부를 해야 되나? 갑자기. 왜냐면 이렇게 허무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되게 자기 사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왜냐면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인스타 들어가면 누군 잘 살고 누군 뭐 나보다 얼마나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크지,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나를 행복하게 시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안 해요. 그냥 남이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혹은 이거 하면 돈 잘 번다더라, 그럼 내가 남들한테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라는 게 크지,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걸 찾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또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막상 이제 막막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변의 시선, 또 아시잖아요. 또 30살 넘어가면 또 주변에서 뭐 또 누구 뭐 했네 이런 얘기 듣는데 나는 이 길이 좋아, 난 행복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짜 우직하니 지키는 게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멋있다. 네. 방송이라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아니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용이라. 저는 영상에서도 할 말은 합니다. 사실 저는 또 넷플 연가에서 개인적으로 넷플 연가랑 정말 좋은 인연이 닿아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플랫폼이라 넷플 연가에서 이제 웰컴 인터뷰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인터뷰를 함께 진행을 해서 참석하시는 새로운 멤버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만나는 멤버분들이 이런 철학을 느끼신 건지 그런 분들이 되게 사실 비슷한 관점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넷플 연가에 참석하실 때 어떤 계기로 넷플 연가와 함께하게 되셨나요? 를 여쭤보면, 제가 여태까지 잘하는 일이라서 지금 이렇게 30몇 살까지 이 전문직을 갖고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세상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내 세상을 늘리고 싶은 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 이걸 원해서 했나? 라는 물음표가 갑자기 뜨면서 이제 넷플 연가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로 이제 그 주제가 자기의 전문가는 상관없어도 그 주제로 모이기도 하고, 그걸 경험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다른 분야를 탐구하면서 일단은 아주 깊은 지식을 탐구하고자 모이기보다는 취향 기반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넷플 연가를 와요 라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넷플 연가와 동행은 이제 유저들한테 좀 어떤 커뮤니티가 된 상태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소개도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넷플 연가는 너무 작은 브랜드라서 일단 두 분이 넷플 연가에서 만나셨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하시고. 희재님 덕입니다. 네. 희재님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리고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과물이죠. 확률로.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야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다 바뀐 거죠. 사실은 10년 넘는 대화. 저는 원래 10대 때는 그러니까 반장은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못했어요.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도 되게 운동선수였으니까 튼튼하고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반장은 됐는데 무대 공포증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겉하고 속이 있는데 속이 좀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뭔가 되게 달라지고 이게 더 멋있네? 이게 더 좋네? 그런 것들이
그냥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 때문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저는 그걸 좀 아까 분야를 많이 바꾸면서 많이 했으니까 나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론 무언가를 하긴 했지만 되게 특별하지 않았는데 왜 25살 넘으니까 좀 여기서도 너드 혹은 기카한데 왜 이렇게 되게 기캐졌지? 제가 20대 후반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걸 좀 느꼈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한 25, 20 때 그전엔 되게 평범. 근데 그건 그 안에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한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그게 되게 전 체감을 했고요. 왜냐면 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2018년, 19년 정도 때부터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넷플 연가를 비롯한 뭐 트레바리, 문토 같은 살롱들이 되게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큐레이터도 할 때여서 좀 그리고 한 스타트업도 한 4년째 망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적당한 우울감과 무능력과 그냥 고민들 그런 20대 후반인데 좀 고민이 됐던 거죠. 그 불안과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좀 당시에 이제 집에 혼자 원룸에서 역시 나는 내가 호기로웠지만 또 망하는 스타트업 대표인가 나도 뭐 어쩔 수 없나? 이 정도 생각을 한 3, 4년 때쯤 할 때였어요. 근데 집에 원룸 들어가서 뭔가 보는데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는 살롱에 가는 광경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전 되게 재밌는 거죠. 마치 물을 돈 주고 사 마시, 왜냐면 어른들은 이제 옛날에도 누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셔? 이랬는데 근데 저는 돈을 주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런 시대가 금방 되겠다. 근데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 갔을 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좋은 맥락들과 자연스러움이 더해지고 매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즈니스들이 계속 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분야들도 포괄하는 그런 살롱을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넷플 연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집에서 혼자 퇴근하고 넷플릭스 볼 때 되게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뭔가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스타트업 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남한테도 말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한 4년쯤 겪다가 집에 가면 그냥 평범한 넷플릭스 보다 그냥 자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그때 봤던 게 블랙미러라는 거였는데 그걸 보고 자려고 하는데 원룸에서 외부의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을 못하지만 외롭고 우울하고 적당히 부정적인 생각과 그래도 희망과 기대가 있는 노력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원룸 안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다 잠드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게 제 주변에도 친해지니까 많더라고요. 전 대부분의 30, 40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20, 30, 40대가. 다 그럴 것 같은데. 공감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사실 다르고. 근데 그게 너무 전 자연스럽다고 느낀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더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냥 그거 해야겠다.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 다 그런데 내 친구들 다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집에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25, 30 넘으면 결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비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30살 지나고 나면 한 명하고 그냥 결혼을 빨리 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쯤에 뭔가 내 인간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었고요.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두 번째는 어른들을 보니까 25살 이전의 친구를 계속 평생 친구처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근데 서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냥 내 25살 이전에 친구를 평생 친구로만 알고 지내야 될까? 나는 계속 바뀔 것 같은데 5년 뒤에 난 다른 사람일 거고 5년 뒤에 다른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적당한 돈을 내고 서울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미래가 너무 당연할 것 같은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테스트하려고 넷플 연가를 처음에는 만들었고, 왜냐하면 넷플 연가의 형태는 굉장히 많은 살롱들이 하던 거였어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플랫폼이 될 거라고 예측도 못했던 게, 그 당시에는 이런 비슷한 형태가 50개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네 커뮤니티로 만들려고, 넷플릭스 보는 날이면 연희동에 가야 한다. 연희동이 저희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동네 커뮤니티로 그냥 끝내야지로 시작했어요. 진짜 이렇게.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로 시작을 했죠. 넷플 연가는. 넷플 연가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동네 기반 커뮤니티여서 첫 모객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아주 성공적이진 않은데, 그 시즌이 딱 한 번 끝나고 나서는 나 이거 계속 하고 싶다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셔서 첫 해에 사실은 정규 모임을 여러 개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규 모임이 한 4-5개 정도까지 열리지 않았나요? 근데 처음에 1년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1개로 시작했다가 3개로 시작했다가 5개 뭐 그런 식으로 1년은 되게 어려웠고, 두 번째 때 뭔가 약간 승부수를 띄워서 한 번에 이제 30개를 준비해서 마지막이다. 원래는 1년 정도 넷플 연가 하다가 워낙 잘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항상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네. 근데 그거 마지막을 안 하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4년 넘게 했는데 법인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회사 하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3개월만 해보자 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친구 한 명을 3개월만 해보자. 그럼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으로 난 이제 정리한다. 3개월만 더 해보고 해서 시작했던 게 넷플 연가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그게 잘 됐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그래서 그때 당시엔 진짜 작은 선택이었는데 되게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망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았을 텐데.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거든요. 네, 작년 겨울에 동행이라는 또 서비스를 런칭을 하시면서 바빠지시고, 계속 넷플 연가는 재미있게도 이 형태의 변화가 계속 업데이트가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느껴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도.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사실 그 규모 안에서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엄청 빠르고 엄청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못 드릴 정도로 바쁘게 아니, 살고 휴대폰 계시죠. 되게 자주 봅니다. 휴대폰 되게 자주 보고, 왜냐면 저는 사무실에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적인 약속이 없고요. 근데 연락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무실에만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동행은 처음부터 넷플 연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업을 메이드를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한테 검증받은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컬러나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그냥 바꿔버림으로써 그냥 차별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뾰족하게 처음 들어갈 땐 그 당시엔 넷플릭스가 되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넷플릭스 살롱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엔 되게 힙해 보였어요. 지금은 흔한 게 됐지만. 그래서 넷플릭스 살롱부터 일단 들어야겠다 라고 시작해서 넘어온 거였고, 근데 그 당시에 일단 형태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전략으로서, 어떤 사업의 진입 전략으로서 그냥 안전하게 들어간 거고요. 왜냐면 그것까진 검증하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은 저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고 느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반응성이 있는 거에서 내가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 정도만 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돈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처음부터 만들겠어요. 그렇게 해도 살아남는 게 저는 진짜 능력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저도 넷플 연가한 지 벌써 한 4년, 5년 넘었지 싶은데 19년도에 시작하셨어요. 19년 4월에 혼자 했었고 2020년 4월에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5년 됐네요. 맞아요. 5년 넘고. 근데 5년 넘으면 거의 반 10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시간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30대를 관통하는 프로젝트인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저는 적당하게 큰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편적인 서비스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틴더, 뭐 저희가 뭐 토스 뭐 이런 거 하면 이미 하는 행동인데 되게 당연해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계 맺음에도 하고 싶은 거죠. 이 서비스 썼는데 서울에서 나는 돈을 내면은 계속 하는데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계속 이걸 써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넷플 연가는 형태가 아쉽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청하면은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면은 모임장을 매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게 껴 있어요. 그리고 갔을 때 그 공간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더 본질을 벗겨보면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2010년대에는 사실 그런 어떤 거의 맥락을 틴더나 범블 같은 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1대1 온라인으로 데이트 영역에서 뾰족하게 집어넣어서 만든 건데 저는 그 다음에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는 뭘까? 그러니까 근데 그 서비스는 데이트하는 사람들에게 좀 한정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쓰면서도 커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좀 하면 되게 단순한데 1대1이 아니고 그냥 그룹이면 돼요. 그룹이면은 그런 리스크가 되게 많이 해칭이 되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도시 안에서의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4-5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끼리도 매일 퇴근하고 내 동네에서 밥 먹거나 이자카야에서 만나는 게 안 위험하거나 기대되게 만들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하나도 없이 전 세계 10만 개, 100만 개의 모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마치 에어비앤비가 호텔 하나도 없이 호텔을 계속 제공하는 것처럼 식당의 일부가 계속 게스트하우스로 바뀌고 도서관을 같이 가고 미술관을 같이 가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직관적인 원형이 되는 걸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동행으로 풀고 있죠. 거기 모임장이 없고 모든 멤버들이 그냥 왜냐면 모임장이 돈을 받으면 기대가 생기고 이게 생겨요. 근데 다들 돈 내고 왔는데 그냥 이 사람이 호스트를 하는 비율이 어느 퍼센테이지만 되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그때도 앞서 말했듯이 그 모임을 안전하고 기대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아마 제품적인 가치인 거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는 것 같아요. 실험하듯이. 맞아요. 넷플 연가는 좀 컨텐츠와 그 모임장이 만들어낸 컨텐츠 위주의 커뮤니티에 좀 더 가깝고 또 동행은 정말 핵심적인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냥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히 거기에 경험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말랑한 대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약간 같은 위치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동행에 있어서. 맞아. 지금 잠시 휴대폰 본 게 그냥 지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이거 앱 나온 지 한 6, 7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네. 한 명이 동행을 7, 8개월 동안 77번 나간 사람이 있어요. 77번이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평생에 몇 번 가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죠. 많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지 갔을 때 그냥 제가 아까 뭐 게스트하우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경험. 전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뭐 여행 갔을 때도 낯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여행 가서 경험. 근데 그게 빈도수가 이렇게 설계해 두니까 77번을 나가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죠. 거의 맞아요. 3일에 한 번 꼴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도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잘 될 확률도 있지만 잘 안 될 확률이 사실 더 커요.
잘 알고 있고, 근데 실험을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중고나라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장치를 살짝만 바꾸니까 중고 거래의 빈도가 되게 높아지더란데 그 하나가 되게 자연스럽게도 동네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큰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중고 물품은 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걸 바꿔야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할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만 인터뷰를 10분만 하잖아요. 근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6점이고요. 2000회 동행 전체 평균에서 2000번이 진행됐어요. 근데 저희는 게스트하우스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하나도 없이 2000회 게더링을 중재한 거죠. 거기에서 친구가 6324회가 됐고, 피드백이 서로한테 칭찬해주고 좋은 이야기 해준 게 27000회. 그러니까 이게 전 좀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최소 10,000명 이상이 이걸 한 거잖아요. 동행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훨씬 적은 모습이긴 해요. 아직 몇천 명 수준이긴 한데. 오히려 밀도가 진짜 높은. 아, 그래요? 네. 유료기 때문에. 지난달에 동행에서 동행 멤버스 데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동행 기존 이용 멤버들이 신청을 해서 좀 대규모로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기존 동행은 뭐 한 4명, 5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도서관이나 미술관 식사 같이 하시는 건데, 여기는 30명가량 좀 큰 규모였어요. 40명 정도?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또 어떻게 잘 연이 닿아서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퀴즈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동행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보유한 분의 친구 명수는 몇 명일까요? 였어요. 근데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심지어 그 집계 수가 더 그 짧은 사이에 더 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미 100명 정도 넘었어요. 됐었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 중 한 분이 동행 런칭이 작년 겨울쯤이었죠?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작년 아마 4분기쯤이었어요. 작년 3, 4분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서비스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분이 120명 정도인가? 네, 그런 이미 사람들이 한 분이. 있죠. 130, 40명 맞아요. 분들이 있다. 서로 이렇게 해야지 친구가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숫자의 친구를 보유하신 분이 있다는 건 이미 이 서비스에 대한 밀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이 단기간 안에 커뮤니티라는 사업을 이렇게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되게 작고요. 아, 그냥 되게 원형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존재 목적은 큰 회사가 되자는 아니고요.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더 진짜 보편적인 방식.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 보통 의식주를 제일 먼저 챙기죠. 네. 그 다음 레벨은 저는 무조건 교육과 관계라고 보거든요. 거기까지가 저는 필수제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충분하게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나 했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중요한 걸 저는 우연에 자꾸 맡겨야 되지? 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연인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평생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우연은 되게 이상하게 볼까? 근데 저는 결정사나 데이팅 앱들이 주는 어떤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팅 앱을 쓰면 그냥 아무래도 목적인 또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바이브가 흐르고요. 왜냐면 외모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모 위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커뮤니티의 생리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근데 결정사 가면 또 결혼이나 조건을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 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보통 사람들이 더 만나는 방식, 원래 우리가 자연스러운 컨텍스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이면서 더 직관적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쯤은 저희 팀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저희 팀의 존재 목적인 거죠. 얘기해 주신 게 저희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어요. 음. 넷플령가와 동행이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보편적인 만남인데 뭔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제공이 됐던 것 같고 네. 넷플령가는 이런 서비스에서 뭐 웰컴 인터뷰 말고도 작은 툴들이 되게 존재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매니저분들께서도 그 시스템을 좀 관리를 하세요. 어떤 분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모임 안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어떤 멤버들이 모이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한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우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냥 그 우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직접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에게 필요한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줘서 좀 새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내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더 잘할 수 있으면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좋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스타트업을 더 어떻게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사람들도 가치를 얻는 만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성우님 말을 뺏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사나 데이트 앱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뚜렷하고 따질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멀쩡한지 뭐가 좋은지 나랑 맞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 사람을 만날 때 봐야 될 게 100가지면 최소 뭐 90가지, 80가지를 보고 이 사람이랑 뭘 할지가 결정되는데 느슨한 연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나랑 하나만 맞아도 나는 이 사람이랑 그냥 적당한 거리있지만 뭐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걸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친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그 어릴 때 뭐 중학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가면은 얘가 어느 집에 살고 뭐 부모님 뭘 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랑 얘기했을 때 재밌네? 이거 하나면 친구가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찌됐건 이 생활 반경이 정해지고 만나는 사람이 정해지다 보면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가면이 없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서비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실험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결정사라던가 이런 데이팅 앱은 마음이 맞는 것보다 약간 외모나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취향이라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어떤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외형적인 거에 갖춰진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똑같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기인해서 만나니까 진짜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 그걸 진짜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가 되게 건강하네?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속성이 좀 긴 것 같아요. 저랑 사실 성우님만 해도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걸 같이 하게 됐고 그렇죠. 희재님하고 이렇게 저희도 그런 인연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런 취향 베이스로 만들어지지 하는 게 신기하면서도 계속 보고 싶은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재나님이 또 여성분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의미가 있는 게 2010년대를 그렇게 강타했던 그 틴더는 이제 제국이죠. 사실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엄청나요. 근데 틴더의 남성 비율은 항상 회자가 되잖아요. 막 90%가 넘는. 아, 진짜요? 남자가 90, 그 남자 90이라는 사실 99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어. 와, 네, 그리고 1%는 뭐 AI다. 이거 여자. 존재하는 거 맞아요, 여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아. 신기한데 그래서 틴더의 그 CMO였던 마케팅 임원이 여자분이었는데 나가서 범블을 만들었죠. 여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맞아. 아, 그것도 따르게 히트를 쳤고.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근데 들었어요. 범블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열심히 최근에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동행 때문에. 나가보진 못했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전 데이팅 앱이 되게 잘 설계된 제품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데이팅 앱은 다 깔아서 일단 써보고 있고 근데
전 동행을 데이팅 앱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데이팅 앱인데 데이팅의 맥락, 그러니까 노골적인 데이팅의 맥락이 되게 없어진 데이팅 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여자 비율로 나타나요. 넷플릭스나 트레바리 같은 서비스가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66할 정도? 6할에서 7할 사이일 거예요. 거의 6대4,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자애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내가 누구 만나고 싶으면 나 같아도 여기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비율이 되게 많고 아니라도 좋은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동행 서비스는 모임자가 없어도 여성이 그런 진짜 자기들끼리 만났는데도 여성이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그렇게 된다는 뜻은 여성이 안전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서비스를 써도 평가당한다는 기본의 서비스 맥락에서 없애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트할 가능성이 열리죠.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 산업 자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업을 다른 산업을 하는 사람이 커뮤니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는 모임을 활용해서 다른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행은 오히려 데이트랑 동아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곧 하나 런칭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군이 달라지는 거죠. 커뮤니티를 활용한, 커뮤니티가 들어간인데 산업군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만 사업으로서 그래도 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모임 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모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러면 어차피 어느 정도는 태생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긴 해서 저도 한 3,000년 보면서 그냥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 커뮤니티 동행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그 또 넷플령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좀 궁금해지는 건 작년 2024년에는 좀 어떤 목표를 동행 서비스와 넷플령가에 있어서 세우시고 그 목표에 대한 결과는 좀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네. 네, 넷플령가 2.0이었잖아요, 작년이. 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2.0을 바꾸시게 된 이후로는 좀 어떤 결과들이 따라왔는지도 궁금해져요. 저희가 22년도 말에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때 저희가 사업이란 걸 처음 사실 제대로 해볼 수 있었어요. 그냥 사실 2019년 4월에 혼자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게 제대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는 게 사실 2022년 중순이면 사실 3년 동안 그냥 버틴 거거나 그냥 이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그냥 했던 것 같거든요. 항상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월부터 플랫폼화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걸 해서 한번 키우는 게 2003년의 목표. 2004년의 목표는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존재 이유는 이 형태가 사업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가치적으로나 목표로서나 완전하지 않다는 걸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그걸 위한 실험을 되게 본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24년도는 팀을 반으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반을 패키징해서 넷플 연가를 돌리고요. 되게 적은 인원으로 자동화를 그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오퍼레이션. 그리고 나머지 반을 저도 포함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동행을 발견을 했고요. 비즈니스 모델 검증도 제가 다 한 분하고 같이 다 한 다음에 이제 제품화를 이제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검증은 제가 대부분 먼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팀의 반이 인게이지를 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다라는 걸 설득 다 마치고 다 보여주고 그래서 팀의 반이 거기에 붙게 됐죠. 그래서 앱 런칭까지 작년에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작년에 그래도 런칭. 그리고 그 넷플 연가 자체도 전 진화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제를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승인제를 넣은 건 모든 몇천 명이 되는 모든 멤버를 1대1로 다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에서 그랬던 거냐면 상품을 파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품을 파는 사람인데 파는 상품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옷을 사시거나 뭐 컴퓨터 제품을 사요? 그러면 퀄리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라는 상품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되겠지는 있는데 그게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브랜드적으로 제일 크게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 저는 모든 멤버를 다 봤다 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사실 몇천 명을 어떻게 인터뷰해 였는데 이걸 다시 좀 쪼개서 생각을 하면 처음에 가입할 때 10분씩 하고 인터뷰를 쪼개서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어 분들이 역량 있는 멤버거나 모임장이었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평가를 얼굴에 1대1로 보면서 하고 고객 경험으로서는 들어오면서 환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터뷰 후기를 다 봤거든요. 보면 뭐 그냥 소소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저희 팀이 한 1000명 정도를 도입하기 전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와이낫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업을 하면서 모임장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판매하는 게 커뮤니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멤버 커뮤니티에서 모임장뿐 아니고 멤버 이야기도 드러내야 더 커뮤니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오면 멤버들은 인터뷰를 통과한 12명의 멤버인데 프로필이 다 이미 있으니까 오기 전부터 사실 기대가 되고 보장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완전한 상품을 전해주고 싶었다. 두 번째는 프로필이 쌓이잖아요. 그럼 프로필이 계속 누적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몇백 명씩 가입을 하니까 그러면 그 프로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정사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뭘로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프로필이죠. 그러면 저희 스타트업이니까 그 프로필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우리는 제일 이제 결정사도 이런 것도 디스트럭트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인 목표도 깔려 있었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돈 내는 건 사실 동행해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필을 더 쪼개서 1대1로 매칭을 하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던 게 24년. 그걸 지나온 지 사실 25년이 근데 벌써 반이나 흘렀네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갔고 첫째는 그런 원형을 테스트 실험하고 그리는 게 24년도에 목표였고 25년도는 그걸 제대로 키우는 연습을 해보는 거긴 해요. 팀이 그로스라고 하거든요. IT에서는 그로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로스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팀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제대로 키우죠. 근데 넷플 연가는 사실 그 멤버들이 프로필이 있기 때문에 넷플 연가 멤버십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동아리도 최근에 런칭을 했고 멤버들끼리 그리고 하나 더 런칭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 커뮤니티. 그래서 그것도 런칭하고 거기까지가 지금은 아마 올해 안에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넷플연가 2.0이 웰컴 인터뷰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인터뷰를 직접 이제 해드리는 입장에서 느꼈던 건 넷플연가의 그런 시스템이 되게 스마트하게 굴러간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타트업들은 정해진 인원 안에서 그 많은 일을 해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진짜 자동화가 너무나도 필수고, 근데 이 자동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의 사람들이 이 넷플연가 인터뷰를 진행해주는 게 가장 우리의 이미지를 잘 노출시키고 우리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되게 핵심을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소속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에요. 대부분 직장에 있으시죠? 맞아요. 본인 그냥 약간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일주일에 뭐 5명 사람 보기를 취미로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다들.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사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죠. 있어요.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모임장님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되게 똑똑하게 이걸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데이터가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넷플연가는. DB를 정말 멋있게 잘 축적하고 계신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2025년이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동아리라는 서비스가 출시된 거고, 또 그 동아리 말고 교육 쪽으로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드신 게 그런 DB에서 다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올해까지 그러니까 교육 거기까지가 아마 저는 마지막 새로운 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 이제 해왔던 걸 성장시킬 것 같아요. 넷플연가는 사실은 그렇게 가야만 성장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궁금해지는 건 사업이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물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커지기 때문에 덜어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내년을 목표하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올해 안에 이런 부분을 좀 덜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덜어내야겠다는 아직은 없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팀의 밀도와 인원수가 많이 늘지 않는 것들. 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의 밀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팀을 키우기 마련인데 저는 계속 밀도를 높이는 방향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성장한다는 뜻이긴 한데 그만큼 또 퀄리티 컨트롤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씩 읽어 나가는 건 좋은데 점점 커지니까 약간 그냥 중소기업과 다를 게 뭐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도 거의 약간 원년 멤버인데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투자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하니까 좀 회사 생활 어때요? 라고 하니까 처음보다 재밌진 않다. 그냥 이제 중소기업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만큼 본인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분명히 초기 멤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은 이제 좀 슬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생각하면 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도 좋은데 밀도 있는 성장을 한다거나 개개인의 밀도를 이렇게 꽉꽉 채워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상처는 주지 않지만 선은 넘지 않지만 와 빡세다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몰아붙이는 게 좀 있죠. 보이든 안 보이든.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코치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운동선수가 보통 코치가 왜 필요하냐면 첫째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자기 혼자서 한계를 맞이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난 내 인생 바꾸고 싶고 이거 진짜 만들고 싶다는데 그게 반년, 1년 넘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음 바뀌죠. 이래서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게 애매해집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이유로 변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뭐 무서워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양보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첫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난 이것만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이런 가치를 추구할 거고 그러려면 단호해질 수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나한테 상처 주는 일은 없지만 팀의 시너지를 위해서 너는 복무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당연히 좀 필요한 어떤 요소와 태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정된 그 인적 자원 안에서 계속
이 사업본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새로 들어와서 또 다시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처음 했던 그 약속 안에서 정확하게 나도 그걸 지키고 들어오신 분도 함께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가기 위해선 단호한 태도가 정말 필수죠. 사실은 경영자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른 좀 규모 상관없이 이런 냉정한 판단이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그럼 팀원들한테 해가 되느냐는 아니에요. 결국은 같이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냉정하고 왜 이렇게 빡셀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거를 다 넓게 본다면, 좀만 시야를 넓게 본다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느끼시는 멤버분들이 함께하고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저희 팀에는. 사실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기의 되게 중요한,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왜냐면 일을 다 엄청 잘하던 친구들이에요. 유망한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0 아니면 1인데 뭐가 더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시간에 이렇게 버티고 와가지고 조금 더 힘들고 메이드 시키고 내 커리어가 나아지길 바라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예, 전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오면은 다들 자유롭고 친하고 서로 리스펙은 하지만 좀 가끔 단호하다,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푸시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그 다음이 달라진다. 네. 올림픽 딴 수영 선수하고 아닌 사람의 미래 같은 거죠. 제품 만드는 사람은 내가 뭘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일 수도 있고 뭔가 그렇지만 생산자는 내가 뭘 만들었는가를 가지고 하고 좋은 걸 만들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푸시를 많이 하죠. 그게 너무 눈에 선명해서 대충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면 사실 지금의 서비스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까 말한 50가지의 수많은 커뮤니티, 사라진 커뮤니티처럼 사라졌었겠죠. 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품들, 특히나 그 개인 사업자 내시고 3년 안에 망하는 게 70%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5년에서 6년의 시간을 버틴, 그리고 서비스의 밀도가 올라가고 소비자의 참여, 그런 엔게이지먼트가 더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부은 팀원 멤버분과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내년에 법인 세운 지 10년 됩니다. 세븐피처스라는 제가 회사죠. 앞에 4년을 망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세븐피처스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굳이. 왜냐면 그렇죠. 결의 문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처음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분을 투자해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부족할 때. 그때 그걸 그냥 나한테 처음 믿어준 사람한테 몇 배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셨구나.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아끼자고 또 폐업한 다음에 해가지고 하면, 나는 이 사업할 때 첫 번째 목표가 뭐였지 하면 온전하게 지속 가능함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한테는 원하는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이고요. 두 번째가 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요. 그게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하게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끝내는 게 목표였지, 뭔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얻는 게 솔직히 제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했을 때 아닌 걸 깨달았죠. 꽤 투자도 받았지만 아니구나. 두 번째는 또 월 매출 1억까지 내봤지만 아니구나. 세 번째, 돈은 벌지만 확장할 수 없구나. 이걸 진짜 끊임없이 한 4년 넘게 별의별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렇구나. 그럼 전 다섯 번째는 지금은 말이 되게 사업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건 남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어도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 전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테고 그런 게 남기 때문에 한 번의 성공을 제대로 끝마치는 것까지 할 때까지는 폐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남길 수 있는 건 프로젝트 하면 남길 수 있는 건 허튼 사람한테는 말고 저한테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돈, 시간. 어쨌든 사업이 되게 솔직한 게 사람들이 말로 너 좋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하고 돈 내서 오는 게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좋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인간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 하는 동료들이나 투자자는 어쨌든 좋든 싫든 돈을 저한테 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시간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모두를 품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은 친구들한테는 날 믿어서 더 크게 받았다는 게 제 인생에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플라이휠이. 쟤한테 투자하니까 뭐가 된다. 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뭔가 지금 네. 하신 이야기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거가 있는지. 맞아요. 음. 저는 이게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팀플레이를 끝까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내가 모두하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확률 높게 그래도 회사 하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나 하면 제 스타일의 팀을 꾸리는 것 같거든요. 제 가치로 만들어진. 근데 그런 가치들은 꽤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 오기도 했는데 내가 만든 스타일의 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게 저한테는 그래도 하나 남은 선택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말로 하지 않아도 제가 최근 팀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조직 문화를 다듬고 이걸 설계할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리더들이 그냥 희재님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우린 거기에 복무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제가 생각하는 것들인 거죠. 그럼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팀원들이 자기 스타일이 아닐 텐데도 따라준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들과 규칙 속에서 제대로 된 팀플레이를 해보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쉽지 않은 카테고리여서 좋은 것 같아요. 산업군이 애초에 없는데 저희가 뚫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사나 사업하고 스타트업이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는 그래도 없는 산업군에서 시작하거나 있는 산업군에서 디스트럽트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부터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한테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이건 되게 가치 있는 순간인데 되게 어려워.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려워.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려면은 미안하지만 그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걸 첫 번째 이해해야 불행을 피할 수 있는데 대비를 하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몰입이 필요해. 그리고 똑똑함까지 거기까지가 필요해야 안 망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욕심은 많은데 노력은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진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욕심을 없애거나 욕심이 없으면 안 불행해질 수 있죠. 근데 저희 팀원들 욕심은 있거든요. 이런 게 욕심인 거죠, 저는. 근데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안 하면 전 필히 불행해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아니면 포기하자. 우리 깔끔하게 그냥 다들 좋은 회사에서 월급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냐 대충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지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파악을 열심히 하죠. 또 성우님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같은 그런 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되게 많이 또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책임이죠. 약간 팀플레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희진이 팀플레이라고 하시면 결국 거기에 리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원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걸고 같이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중압감 그리고 올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본 조직을 하는 사람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같이 해주는 사람들의 삶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가족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데리고 온 저희 공동 창업자는 들어오고 나서 1년 뒤인가? 결혼을 했어요. 2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의 눈을 제가 보는 거죠. 결혼하고 신혼을 즐겨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둘은 현명하고 밝아서 잘 지내지만 그래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몇 년 안에는 잘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망하게는 못 놔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게 계속 그냥 아른아른해요. 그런 걸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거 후회하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은 거죠. 네, 그럼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함께 인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도 그런 책임감이 막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좋은 의도임에도 그게 나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 하는 어떤 인내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 나쁜 의도로 할 때도 있어요. 이제 멤버들도 힘든 게 있고 나랑 가치관이 너무 다른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결국은 나도 포기한 게 있고 그 포기한 만큼 여기에서 또 같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성취하고자 거기를 인내하고 그 구간을 지나가줘야 되는 진짜 조직적인 어떤 행동과 마음이 함께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약간 쉬어가는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가장 위에. 넷플릭가에서 이제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있으시고 많죠. 네, 협업이나 프로젝트로 이어진 관계도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으면은 짧게 얘기하고 별명도 있지 않나요? 넷플형가? 저희 넷플 가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불러달라고 하는 건데 트레바리를 듀오바리라고 네. 그래서 우리도 넷플 가연이라고 불러줘. 저희는 사랑이랑 결혼 되게 권장하거든요. 왜 이상하게 보지? 그러니까 사람들 막 여기 와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런 거 좀 이상한 분들이 고깝게 보는 것 같은데 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동아리가 좀 들어와서 결혼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보다 보면 이제 넷플형가에서 근데 사실 당연하게 저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길 법한 게 차라리 진짜 너무 대놓고 연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신뢰 가능하지 않은 존재들이 막 그냥 무작위적으로 모이면 오히려 그 성사율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틴더의 성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제 웬만한 친구들은 다 틴더가 아니라 틴더예요. 네. 틴더를 통해서 결혼했어요. 정말 잘 살아요. 너무 잘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는 게 전 그래서 좀 중요한 것 네. 같거든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느낌이 있어요. 비율이 목적성이 좀 높은 느낌. 네. 진짜 넷플형가는 그냥 왜 대부분 이상형 물어볼 때 대답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필수로 나는 그래도 같이 무언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당연하게 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넷플형가 안에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그 다양한 분야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만남이 어색하지 않은 게 너무 환경적으로 잘 설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도로 그걸 하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희 대학교, 고등학교 때 다 연애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제가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전 항상 화환을 보내드리고 있고 와. 이제 넷플형가에서 결혼한 두 분 둘만의 모임 시작이라는 문구를 항상 드려요. 어머. 좋은 것보다 네, 그렇게 항상 하고 대박. 최근에도 결혼한 한 4년, 5년 전에 넷플형가에서 만나신 분이 최근에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보내드렸고 모임장들끼리 결혼한 경우도 있고 가끔씩 카톡 한 달에 한두 통은 받아요. 결혼한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늘 얘기하는데 그건 본능이다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데이팅 앱, 커뮤니티 모임, 특히 남녀 비율이 섞인 거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교회도 심지어 그러는데 하느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이 게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본능을 건드리는 서비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냥 바뀔 뿐.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저는 형태를 실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얼마나 행복해요. 약간 어쨌든 이성을 넘어서 어쨌든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나도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좀 더 그런 인연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고 싶어 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재한님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되게 약간 정석적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모험적이야. 네. 좋은데요? 다음 질문 해주시죠. 또 하나 좀 궁금해지는 건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또 외부 피드백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사실은 좋지만은 않을 때도 있기는 한데 뭐 긍정적이던 아니면은 긍정적이지 않던 이런 결과론적인 걸 떠나서 어떤 사업 운영 방식에 좀 변화를 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그죠. 사실은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가 모든 모임 회차에다가 피드백을 연동시켜놨고 맞아요. 동행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피드백을 피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저 개인은 사실 피드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사라면서 한 가지 바뀐 건 피드백은 무조건 열어놔야 된다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걸 저희 팀 슬랙에 항상 연동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피드백을 저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하게 만들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게. 그러니까 안 고치곤 못 견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뭐 단체로 있으면 좋은 점은 위기가 오면 그래 일단 해보자 해서 쭉 하고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꽤 높은 비율로 이제는 그 5점의 피드백을 계속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낮은 점수의 모임을 보는 적이 엄청 오히려 되게 적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런 피드백에 노출될수록 좋으니까 저는 넷플 연가가 처음에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모임장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감당하는 수요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쨌든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하는 이코노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크리에이터 지원이 많으니까 좀 신기하면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되려면 크리에이터가 이걸 싸서 또 딴 걸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받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12명으로 좁혀놨고 거기서 대관비 내고 마케팅비 돌리고 내부 인건비 하고 하면 모임장한테 줄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 커뮤니티를 또 만드는 거긴 한데요. 크리에이터의 성장도 이제 하려고. 근데 제가 이 결론을 만들기까지 제가 모임장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모임장을 계속 하면서 모임장이 받는 압박이나 체감을 계속 하려고 몇 년 노력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한 거고요, 사실. 저한테 뭐 모임장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은데, 체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임을 하다 보면, 모임장한테 이 정도 돈을 주는 게 맞나? 어느 정도 고생하지? 첫 모임할 때 어느 정도 긴장하지? 그리고 모임원들 중에 몇 명 안 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체감을 안 하면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쫄고 있어도 1,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임장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넷플 연가라는 채널에서 내가 모임장이라는 걸 했다는 그 타이틀만으로 되게 뿌듯해 하시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계속 그 모임을 하고 싶어 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체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같이 이렇게 뵈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커뮤니티를 제 거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령과 같은 이 플랫폼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리스크를 져야 되는 부분이 진짜 사실 모임장이 가져가는 리스크가 아닌 이 넷플령과 가져가는 리스크가 갑자기 확 증대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큐베이팅이 왜 내가 일부러 막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어나기가 당장 어렵다라는 걸 매우 체감을 많이 했는데, 근데 또 감사하게도 1, 2년을 시간을 더 들여서 내가 직접 거기에 몸을 담가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마주해보면서 그걸 또 하나를 서비스화해서 론칭하시려고 부지런히 준비해 주셨다라는 생각에 빨리 그 모임장들한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좀 대외적으로도 많이들 그걸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모임장으로서도 되게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걸 듣고 정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관심이 많다고 느낀 게, 이렇게 만약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보통 대표님들은 엑싯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이제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아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직접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면은 이미 굴러가는 건 굴러가니까 이거는 현상 유지만 해도 자기한테는 전혀 손해볼 게 없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캐시카우가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보통은 그냥 시켜도 돼요. 시키고 그냥 전달받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 판단을 본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 근데 그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거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그냥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델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아까 피드백이라고 하셔서 피드백에 대응하는 제 모습은 그래도 그게 최선이다 정도. 조직 문화를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를 떠나서 그거를 메이드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목적 중 맞아요. 하나셨다라고 저희 하는 게 회사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전 그런 거 하면 돈이나 원하는 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번, 11번이 남았는데 너드 컨테이너,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러니까 좋은 간격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걸 하시는 분들은 좋은 그러니까 자신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겨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좋은 어떤 무언가 동료들을 얻거나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게 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느슨한 연대. 네, 대신에 뭐 전체적인 풀이 많아지면 모두가 간헐적으로 참여해도 더 좋은 밀도 있는 분들이 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길 그냥 저는 바랍니다. 그런 곳이 되길 바라죠. 좀 대표의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종 그냥 들려서 뭐 쉬어도 좋고 그냥 얘기를 나눠도 좋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하시는 거 항상 있잖아요. 네. 항상 부끄럽긴 하지만 매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이럴 때 이제 어떠한 이제 누군가의 꿈을 이제 표현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컨테이너잖아요. 누군가한테 어떤 컨테이너를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내 컨테이너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요거를 마지막으로 항상 질문 드리고 있어요. 그냥 사실은 생각은 잘 안 해봤지만, 첫째는 비범함 혹은 재능이라는 게 되게 허상이구나. 평범함이랑 비범함이 진짜 한 끗 차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는 그냥 일상에 맨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범하다는 걸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완전히 운 때문이고, 이런 프로젝트는 진짜 하나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내 이야기 쓰는 거다라고 그냥 인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돈 때문은 있지만 돈 때문이면 저는 오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도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진짜 내 이야기를 쓰는 일이구나. 그걸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되게 좋은 수련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전인적인 수련, 인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의 욕망, 욕구들을 제대로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긴 호흡으로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업가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업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즈니스는 구조에 대한 것과 지속 가능함을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 중 누구나 해야 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구조 설계를 좀 많이 하고 지속 가능함 설계를 좀 다들 편하게 많이들 학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넷플 영가가 그걸 진짜 많이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분들도 비범한 분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그 사업적인 거부터 사람의 삶적인 부분 다양한 면모를 다 하나씩 습득하는 어떤 인내와 수련 같은 그 단계가 다 담겨있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보니 되게 전 브랜드가 곧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좀 풍기는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던 것 같아요. 좋아요. 즐겁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의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유익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슬레이트를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저희가 조금 아기자기한 가구를 만드니까 좀 젊은 여성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통계를 보니까 거의 다 2030 남성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오히려 젊은 남성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은 안 다시고 군말 없이 사죠. 군말 없이 그냥 회원가입도 안 하세요. 적립금 10,000원도 안 받아가셔요. 그냥 구매.